수만 년 전 빙하기의 일본은 아시아 대륙과 연결되어 있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였지만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여 섬이 되었는데, 이 시기 일본에 정착한 사람들을 현재 일본인의 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6천에서 5천 년경 인구가 증가하면서 일본에서는 여러 용도의 토기가 같이 발달하였는데, 이 시기 사용한 토기의 새끼줄 무늬를 조문이라 하며 그 이름을 사용하여 이 시기를 조문시대라 합니다. 기원전 3세기경, 일본은 한반도에 가까운 규슈부터 벼농사를 받아들였습니다. 힘을 합쳐 땅을 개간하고 김을 매기 위하여 사람들이 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를 감독하는 족장도 생겨났죠.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나뉘게 되었고,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노예가 되면서 각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 나라가 출현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야요이 시대라 부르는데, 시대 구분으로는 청동기, 철기 시기에 해당합니다. 야요이라 부르는 이유는 도쿄의 야요이 마을에서 조몬 토기보다 높은 온도에서 구운 양질의 토기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1세기에 이르면 서일본 지역에는 100여 개의 독립국가들이 생겨났고,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이들을 외라 불렀습니다. 3세기경, 일본의 여러 소국들이 전쟁을 펼쳤고, 통합과 몰락의 과정을 거쳐 살아남은 30개국이 히미코 여왕을 맹주로 하는 연맹왕국 야마타이를 세웠습니다. 야마타이국은 중국 위나라에 조공을 바쳐 친위 외왕이라는 금인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의 사절을 파견함으로써 책봉을 받고 문물을 받아들여 자국 내에서 정치적 위치를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4세기경에는 중앙 정치 조직을 가진 최초의 국가인 야마토 정권이 야마토 지역에서 출현하였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오키미를 중심으로 유력 호족들이 뭉친 연합국가였죠. 야마토 정권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쇼토쿠 태자와 중앙 집권을 위하여 차례로 전개된 다이카게신 진신의 난 다이호 율령입니다. 쇼토쿠 태자는 6세기 후반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으며, 특히 일본의 불교를 융성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다이카게시는 646년 나카노우의 황자가 실세였던 소가씨를 제거하여 권력을 잡고 모든 토지와 백성은 덴노가 지배함을 선포함으로써 중앙 집권의 토대를 닦은 개혁 정치를 말합니다. 진신의 난은 671년 덴지덴노가 사망한 후 후계를 둘러싸고 덴지덴노의 아들과 동생이 대결을 펼쳐 동생 오하마가 승리하면서 673년 오하마가 덴무덴노로 즉위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야마토 정권의 귀족 대부분은 몰락했고, 일본은 훨씬 강력해진 덴노 중심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시기부터 외라는 국호도 일본으로 바뀌게 되었죠. 덴무덴노의 손자 몬무덴노 시기에 이르면 다이호 율령이 완성되며 덴노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습니다. 진신의 난 이후 덴노는 수도를 아스카로 환도하였었는데, 아스카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발전이 힘들었기 때문에 수도를 옮겨야 했고, 그렇게 701년 지금의 나라 지역에 당나라 수도 장안을 본떠 헤이조쿄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부터 헤이조쿄는 다시 수도를 옮기는 794년까지 약 80년간 일본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로 국가의 부와 권력이 모두 모이며 번성하게 되죠. 아울러 황실과 귀족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자 귀족 문화 또한 발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는 국가의 보호 아래 한층 더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확산으로 인하여 사원과 불상을 많이 지어야 했고, 건축에 따른 세부담은 대부분 백성의 몫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의 삶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794년 간무덴노는 수도를 다시 한번 현 교토 지역인 헤이안쿄로 옮기며 개혁을 시도하게 되죠. 7세기 한반도가 통일되고 외세 침략의 위험성이 차츰 줄어들자 덴노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귀족의 세력은 커졌습니다. 귀족은 더욱더 넓은 사유지를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국가 세수 감소로 이어지며 중앙 집권을 흔드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9세기 말이 되면 견당사를 폐지하며 당 문화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를 발달시켜 나가게 됩니다. 한편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하여 지방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호족의 힘을 이용하였는데, 농민들 또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호족에 가담하며 대규모의 전투 집단인 무사층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사 집단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강력한 세력이 되었고, 그들이 귀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면서 무사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무사는 구성원 대부분이 농민이면서 우두머리만 황족이거나 귀족인 무장 집단이었는데, 이 중 가장 두각을 나타낸 집단은 덴노의 후손인 미나모토 씨와 다이라 씨였습니다. 다이라 가문의 기요모리는 1167년에 최고 관직인 다이조 다이신에 올라 국가 권력을 장악하였고, 뒤이어 힘을 기른 미나모토 가문의 요리토모는 기요모리에 맞서 가마쿠라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 차례의 대결 끝에 요리토모가 기요모리를 물리침으로써 두 집안의 싸움은 마무리되었는데, 이 전쟁을 겐페이 전쟁이라 하며 여기서 승리한 요리토모는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까지만 해도 가마쿠라 막부는 덴노 조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으며, 덴노나 귀족들은 여전히 그들이 이전부터 소유한 장원을 보유하고 쇼군도 영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큐의 난을 통하여 덴노 조정이 제압되면서 가마쿠라 막부가 비로소 전국을 통치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두 차례의 몽골 침입입니다. 1274년 쿠빌라이는 원군 1만 5천, 고려군 8천여 명으로 구성된 원정군을 일본에 보냈는데, 태풍이 불어 배가 모두 파손되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원정군이 대부분 익사하면서 원나라의 제1차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1279년 몽골이 남송을 멸망시키면서 일본은 다시 한번 몽골의 주요 타겟이 되었고, 1281년에 제2차 원정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도 태풍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원정군이 사망하면서 일본 원정은 실패로 끝나게 되죠. 한편 전쟁에 참가했던 무사들은 원나라와의 전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자 막부와의 관계가 차츰 멀어졌는데, 고다이고 덴노가 이를 기회로 삼았고 막부의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속속 덴노의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중 유력 고케닌으로 막부에 대한 반란 진압에 파견된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오히려 막부를 배신하고 덴노 편에 가담하여 막부를 공격하면서 가마쿠라 막부는 멸망하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를 무찔렀지만 무사들에게는 이번에도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꾸로 덴노에 대한 불만이 쌓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무사들을 집결한 인물이 아시카가 다카우지였습니다. 1336년 다카우지는 고다이고 덴노를 가두고 고묘 덴노를 세우며 그로부터 쇼군의 지위를 얻어내 교토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고다이고 덴노는 다카우지로부터 탈출에 성공하여 교토 남쪽의 요시노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새로운 조정을 세웠죠. 요시노에 세워진 고다이고 덴노의 조정을 남조라하고 교토에 있는 다카우지 조정을 북조라하며 이렇게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남북조 시대는 무로마치 막부 초기에 해당하는데, 1392년 다카우지의 손자이자 제3대 쇼군인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할 때까지 반세기가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남북조 시기에 기억해둘 만한 점은 60년간의 혼란을 틈타 슈고 다이묘들이 점차 지방의 감시자라는 제한적 역할을 벗어던지고 장원을 잠식하면서 무사들을 거느리는 영주로 변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67년에 결정적으로 온인의 난이 발생하면서 무로마치 막부가 쇠퇴를 거듭하자 이제는 전국의 다이묘들이 자신의 영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전국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543년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일본의 조총이 소개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오다 노부나가가 재빠르게 조총을 받아들인 후에 1575년 나가시노 전투에서
당시 최고의 기마부대를 거느린 다케다 가츠요리의 부대를 격파하며 전국 통일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82년 6월 교토의 혼노지에서 하룻밤 머무르다가 그곳에서 아케치 미스히데라는 부하로부터 습격을 당해 삶을 마감하며 전국 통일의 꿈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이후 등장한 실력자는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의 사후에 참전하는 전쟁마다 연전연승을 거두었고 1590년 간토 지역과 도호쿠 지역의 다이묘들을 평정하며 전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통일 후 히데요시가 한 일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었죠. 1592년 4월 13일 새벽, 일본군은 부산을 점령한 후 바로 한성으로 향하여 20일 만에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조선의 선조는 의주로 피난하였고 명나라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히데요시는 선조를 추격하며 명나라까지 정복할 심산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에게 패퇴하여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가 원군을 파견하면서 전쟁은 교착 상태가 되었고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외란은 종료되었습니다. 히데요시에 이어 2인자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에서 세력을 유지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히데요시가 죽자 그가 권력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1600년 세키가하라 평원에서 도요토미 가문의 이시다 미스나리를 물리치며 에도 막부를 세우고 쇼군이 되었죠. 1614년에는 히데요시의 아들 히데요리가 머무르고 있던 오사카성을 점령하면서 에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이묘를 신판, 후다이, 도자마의 3등급으로 나누어 지배하였고 막번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1635년부터 시행된 상킹고타이 제도입니다. 한편 에도 막부의 외교를 살펴보면 먼저 막부는 조선과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무역을 정상화하였고 조선은 새로운 쇼군이 취임할 때마다 막부의 요청으로 1636년부터 1811년까지 9차례 통신사를 파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유럽과 관련하여는 1641년부터 기독교 포교에 비교적 관심이 없었던 네덜란드에게만 나가사키의 대지마에서 무역을 허용하였으며 서양의 언어와 의학을 남학이란 이름으로 수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중국이나 조선보다 빠르게 국제정세를 접하게 되었죠. 다음으로는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3대 개혁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혁은 18세기 초반 쇼군 권력의 부활과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였던 교호개혁입니다. 교호개혁은 막부를 더욱 강력한 행정조직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당시 일본이 안고 있던 사치풍조나 통제를 받고 있던 농민과 도시민들의 불만을 없애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혁은 18세기 중후반에 간세이 개혁이 있는데 간세이 개혁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물가 조정을 통하여 사회의 안정을 꾀했던 개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전반에는 덴포 개혁이 있었습니다. 덴포 개혁은 검양령, 귀농령 등 농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개혁이었는데 이는 백성들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며 실패하게 되지요. 위에서 말씀드린 3대 개혁은 이 정도 설명만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우니 자세한 내용은 에도막부 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18세기 말부터 일본 해안에 외국선의 출몰이 더욱 빈번해지자 에도막부는 1825년 연안에 접근한 중국 이외의 모든 선박을 격퇴하라는 이국선 격퇴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곧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패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막부는 이국선 격퇴령을 철회하고 그들에게 식수와 연료를 공급하도록 정책을 바꾸었죠. 시간이 흘러 1853년이 되자 에도만의 우라가항에 4척의 검은 증기선이 나타났는데 방수를 위하여 검은 타르를 잔뜩 칠한 이 배들을 일본인들은 구로후네라 불렀습니다. 증기선의 대장 페리제독은 우후 통상, 석탄과 식료품 제공, 난파선 보호 등을 요구하였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곧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라 경고하며 돌아갔는데 약속대로 페리는 이듬해 1월 7척의 군함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결국 일본은 시모다항과 하코다테항을 개방하여 미국 선박의 기항을 허용하고 이들에게 식량과 연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죠. 이 소식은 금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가 속속 미국과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일본과 체결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으로 열강과 접촉하게 됩니다. 미일 화친 조약 체결 4년 후인 1858년
미국의 추가 통상 요구로 인하여 기존의 미일 화친 조약보다 업그레이드된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조약에는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 하코다테 등을 개항하고 관세권, 치외법권, 최애국 대우 등 여러 특권이 담기면서 일본은 점차 서양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1862년 사스마번에서 일본인들이 영국인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과 사스의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를 통하여 사스마번은 서양인을 이기기 위하여는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조슈번에서도 1863년 시모노세키 해협을 통과하는 미국 상선을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시모노세키 전쟁이 발발하였는데, 조슈번 역시 사스마번과 비슷한 교훈을 얻게 되었죠. 따라서 두 번은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양을 대폭 늘리며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초 동맹을 맺어 막부의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도 하였죠. 그리고 1866년 드디어 막부가 두 번의 성장세를 억제하기 위하여 조슈번을 먼저 공격하였는데, 막부가 패하며 조정은 조슈번과 사스마번의 무사들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867년 10월 14일 에도 막부의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조정 대신들과 다이묘들을 불러 쇼군의 자리를 내놓고 권력을 덴노에게 넘기겠다는 대정 봉안을 발표하였는데, 이에 만족하지 못한 두 번은 12월에 왕정복고 쿠데타를 성공시켜 막부를 아예 폐지해버렸고, 이렇게 26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에도 막부는 막을 내렸으며,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시발점이 됩니다. 1867년 12월 왕정복구가 선언되고 새롭게 덴노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신정부는 우선 막부가 서양 열강과 맺은 조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여 열강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중앙 집권을 완성하여 서구 열강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이었죠. 따라서 판적봉안, 패번치연 등의 개혁 조치가 이루어졌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남자에게는 군대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그 밖에 태양력을 채택하고 하루를 24시간으로,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으며, 도쿄와 요코하마의 철도를 개통하고 회사와 공장을 설립하면서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를 세워나갔습니다. 아울러 메이지 유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야가 바로 교육인데, 신정부는 병역, 납세와 함께 교육을 국민의 3대 의무로 규정하여 1872년 소학교와 중학교로 이어지는 근대 학제를 발표하였고, 1877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도쿄대학도 설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된 개혁은 수많은 일본인들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었는데, 특히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무사층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게 발생하였습니다. 게다가 징병제 등의 정책은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각지에서 농민 반란 또한 끊이지 않았는데,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한계였죠. 이런 배경으로 정한론이 등장한 것이고, 마침내 무사들이 사이고 다카모리를 중심으로 가고시마 현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식무기와 전술로 무장한 정부군의 벽을 넘지는 못하였죠. 이를 세인한 전쟁이라 하고, 1877년 사이고 다카모리가 자결하면서 신정부에 맞섰던 무사들의 반란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사층의 저항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메이지 유신이 일본인들에게 천부인권과 자유주의 이론을 가르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사층이나 농민들의 저항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유민권운동은 점차 사회 각층으로 퍼져나가며, 신정부는 결국 1890년까지 헌법을 제정하고 국회를 개설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1889년 메이지 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제국 헌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지 헌법은 덴노가 국군 통수권, 전쟁 개시, 의회 해산 등의 권리를 갖고 덴노의 신성 불가침까지 인정하였기 때문에 전제군주적 헌법에 불과하였죠. 그래도 어쨌든 언론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하며 의회의 예산심의 감독권 등 당시 아시아 국가들이 하지 못했던 서구식 제도개혁을 최초로 이루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유신의 성공이 일본인들에게 아시아에서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국회를 가지고 헌법을 제정한 입헌 국가라는 우월감을 심어주었다는 점이었죠. 그 우월감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고 청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한반도에서의 우선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것이 바로 1894년의 청일전쟁인데,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요동반도를 차지하였지만 삼국 간섭에 의하여 요동반도를 돌려주고 훗날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일본이 러시아, 프랑스, 독일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필요가 있었고, 일본은 삼국 간섭의 수모를 갚고 동북아의 우선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이해가 일치하였기 때문에 양국은 1902년에 일본이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 영국이 지원하기로 하는 제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전쟁이 시작되었죠. 러일전쟁 편에서 비교적 덜 알려진 유대인 세력을 소개한 바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꼭 한번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쟁은 일본의 승리였고, 러일전쟁을 통하여 일본은 중국 침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과 아울러 러시아를 밀어내고 조선에서의 우위도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러일전쟁 중 체결한 가스라테프트 밀약과 제2차 영일동맹은 일본을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제 일본의 폭주가 시작될 조건이 완벽히 갖추어졌습니다. 1914년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서구 열강의 관심이 유럽에 집중되자 이를 재빨리 간파한 일본은 독일의 중국에 대한 이권을 빼앗기 위하여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연합군으로 참전하였습니다. 일본은 칭다오의 독일 요새를 공격한 후 대총통 위안스카이에게 독일의 산둥반도의 각종 이권과 남만주 철도에 대한 권리 등을 일본에 넘기라는 21개조 요구사항을 관철시켰습니다. 이후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연합국은 파리에 모여 강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5대 승전국 중 하나였던 일본은 회의를 통하여 독일이 중국에서 가지고 있던 이권을 승계하였고, 적도 이북의 독일령 섬들 또한 획득하였습니다. 비록 1921년 워싱턴 회의를 통하여 산둥반도를 중국에 반환해야 했지만, 어쨌든 일본은 동아시아에서만큼은 서구 열강들과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이 재건되면서 전쟁 특수가 사라진 일본이 불황으로 접어들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의 호경기를 등에 업고 올랐던 물가는 떨어질 줄 몰랐고, 1923년 간토 대지진은 도쿄 주변의 공업시설을 모두 파괴하였으며, 1929년 미국에서 터진 대공황은 일본 경제 역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게다가 이런 경험이 없었던 정부는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였고,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군부는 전쟁만이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정부의 실패에 분노한 국민들은 점차 정부보다 군부를 믿게 되었죠. 이런 국내 정서 속에서 일본군은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일으켜 중국 침략을 시작하였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집정으로 만주국을 세우며 본격적으로 중원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1933년 일본이 사내간을 점령하고 화북으로 진출하자 국제연맹은 만주국 승인을 무효화하는 결의서를 채택하며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략할 준비를 하였죠. 따라서 1937년 루거우 차오 사건이 발생하였고 중일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북경과 천진, 상해와 남경을 차례로 공격하였는데 중국이 항복하지 않고 수도를 옮기며 계속 저항하면서 전쟁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끝까지 야욕을 버리지 않았는데, 결국 미국이 일본의 팽창을 막기 위하여 일본의 철강 및 석유 수출을 금지하면서 일본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메이지 텐노 이후 유지해왔던 미국, 영국과의 우호 관계를 버리고 1940년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으며 태평양 전쟁을 발생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침략 전쟁의 확대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강제징용과 강제연행이 빈번히 이루어졌고 여성들마저 일본군의 성노예로 전선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하였고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에는 메가더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는데 메가더는 덴노를 앞세워 일본을 간접 통치하기로 결정하였고 따라서 일본의 덴노 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일본은 군대를 가지지 않고 전쟁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죠.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자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일본 내에서의 정책을 수정하였습니다. 즉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고 공산주의자를 축출하며 군수공장을 재가동함으로써 혹시 있을지 모를 공산주의자와의 대결을 대비하였는데 이렇게 일본은 부활의 기회를 잡은 것이었죠. 일본이 미국의 뜻을 받들어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총화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기 위하여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여러 나라들과의 강화조약이 필요했는데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일본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군의 군정도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의 일원이자 주권국가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죠. 이상 일본 역사에 대한 개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